자, 소리 확인됐죠? 자, 2편 2장 3절 제51강 페이지로 222페이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규칙인데요. 책을 잠깐 보면서 구경 좀 해볼까요? 우리 옛날에 이런 말씀 한 어른들 하시는 말씀에 공부하기 싫은 선비 책장만 넘긴다, 뭐 근성으로 공부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법은 그렇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진도가 참 안 나가 짜증스럽잖아요. 그럼 이 진도 어디 나가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내 제목만 보고 진행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쭉 한번 훑어보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내한테 전체적으로 체계가 잡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담겨지는 내용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담는 그릇이 나중에 더 중요해요. 얼마나 체계가 잘 잡혀가 있고 얼마나 칸이 잘 쳐져 있냐에 따라서 내가 그걸 이용할 때 깔끔하게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뭐 그렇잖아요. 뭐 그런 거 저도 사실은 옛날에 이제 바쁘게 살 때는 막 뒤죽박죽으로 사니까 집에 오면 그 당시에는 뭐 하루에 한 4시간 보통 이렇게 자고 한 4년을 보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한 하루도 거의 제대로 다 자보지 못하고 했는데 그때 들어오면 뭐 집에 들어오면 뭐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떨 때는 냉동실에 보면요 사놨던 것도 세 종류가 똑같이 사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생활을 못하니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매우 가난하게 된 지금 아주 깔끔하게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규칙에 의미 기능 나오거든요. 예, 의는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내부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행정부 내부에서만 구속력이 있는 행정부가 만든 규범이죠. 제일 중요한 핵심은 법규성이 없는 거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법률의 근거도 필요 없고 공포도 필요 없고 위반해도 적법한 행위가 되고 이런 얘기들 말씀을 드렸어요. 구경합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책을 워낙 잘 안 보시고 글자 보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데 글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자 책을 되게 많이 읽잖아요. 제하고 이제 친한 그 학생 중에 지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려고 애랬어요. 사실 나는 책을 좀 읽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책이란 건 사실 독이 많아요. 대신 이제 안철수 씨 같은 것도 보면 책을 되게 많이 읽잖아요. 읽는 마음이라든지 태도가 중요한데 근데 사실은 책하고 그 다음에 자연을 보고 느끼고 사람을 보고 느끼고 사랑하고 술 마시면서 부대끼는 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책만 쳐다보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수험생은 이 글자하고 좀 많이 친해져야 돼요. 나중에 뭐 안 친하게 지낼 시간 많이 있으니까 지나면 좋은데 법규 명령과의 구별인데요. 같은 점은 뭐예요? 권력적이고 공법 효과가 발생하지만 법규 명령은 일반 주장적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법규성이 있잖아요. 근데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다. 행정행위와 구별은 행정에는 개별 구체적 효력인데 행정규칙은 일반 추상적 효력이 있는 것도 있답니다. 개별 구체적 효력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점이 다르고 기능은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본 수업에서 다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성질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규범 중에서 법규성이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근대의 출발점이었죠. 당연히 근대의 통설은 비법규성설입니다. 이 비법규성설에 근거하면 행정규칙은 어떤 경우에도 법규성이 인정 안 된다 이런 입장이 됩니다. 그랬을 때 행정규칙에 의해서 어떤 처분이 이루어졌는데 그 처분이 행정규칙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였을 때에 피해가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오는 수도 있는데 이런 사람에 대한 구제가 잘 안 되었죠. 예, 그래서 현대에 와서는 학설의 변화가 있어서 법규성설로 바뀌었는데 법규성설은 이름이 오해를 살만한 이름이다. 마치 행정규칙에 법규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똑같이 비법규성설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법규성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아까 전에 그런 딱한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매우 제한적으로 법규성을 인정하자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종류인데요. 내용이나 이러한 성질이란 분류는 학자들의 분류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름이 또는 내용이 겹칠 수도 있습니다. 강학상의 선생님들의 분류인데 알아둘 필요는 있죠. 이 중에서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형식이라는 분류는, 형식이란 말은 우리가 이름이 그렇다는 거죠. 이름이 불령, 이름이 애교 있는데 이거는 실무상 또는 실정법상의 용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니 해도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형식은 행정규칙인데 내용이 법규 명령인 것도 있고, 형식은 법규인데 내용이 행정규칙인 것, 이것이 전체 출제되는 문제의 80%를 차지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하고 상세히 외워야 되는 부분이다, 이거죠. 예,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통 도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 많은 내용들을 또는 많은 본문들을 깐총하게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다시피 도표가 너무 커요. 도표에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문제가 다 나오게 되고요. 선생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제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출제의 범위보다 조금 더 넓게 공부하는 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고시가 새로이 등장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다 끝나게 되고요. 251페이지 보면은 특별명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특별명령은 소수설에서 다루는 학설이라서 과거에는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최근에서는 출제가 거의 안 되지만, 그래도 특별명령이 뭐다는 정도는 알고 지나가는 것이 만에 하나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와서, 이제 그러면 행정규칙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한계인데, 당연히 행정규칙에서 법적 근거 요하느냐? 요하지 않는다겠죠. 한계가 있느냐? 있죠. 왜냐하면 모든 행정 적용은 다 뭐냐? 법적 한계가 다 있습니다. 법적 한계가 없으면 이미 그거는 행정 작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립 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인데, 당연히 법규 명령하고 공통되는 점도 있겠지만 차이점이 있겠죠. 그 차이점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요건상의 요건이 법규 명령은 원칙적으로 성문이니까 요식형입니다. 행정규칙의 경우는 성문도 있고 불문도 있는데 불요식입니다.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이건데요. 가벼이 보고 넘어간 사람들 많습니다. 자주 출제가 안 되는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가벼이 보고 지나가는데 그게 한 문제가 되고요. 5점이 되면요, 커트라인에서 1점의 차이가 납니다. 그게 바로 내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각심 가지고 공부해야 되지, 중요한 것만 공부하는 거는 절대 시험에 합격 못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80%를 선생님이 다 찍어줘가지고 그대로 맞추더라도 안 중요한 거 20%에서 뭐냐면 당락이 결정되는 거지, 덜 중요한 거죠.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덜 중요한 것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합격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나 이제 뭐 운이 좋게도 만약에 이제 갑자기 치는 시험들, 뭐 사회복지 같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어느 정도만 쳐도 되지만은, 그 어느 정도라는 게 내가 중요한 부분만 공부하고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을 다 맞춘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좀 덜 중요한 부분도 봐두셔야 된다. 행정규칙의 효과는 핵심은 뭐냐? 법규성이 없다는 겁니다. 대외적 구속력은 없고 내부적 구속력은 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해서 행정규칙에 위반한 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처분 자체는 원칙적으로 적부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통제가 가능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부적인 구속력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부의 공무원이 그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공무원법에 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하는 이런 점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하게 되면 2편 2장이 모두 끝나게 되고요. 드디어 본격적인 2편 3장 행정행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항목별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들어가겠죠. 자, 행정규칙의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의입니다. 행정규칙 의 합니다. 그냥 두 번째 이제 법열 나오는데 큰 의미 없죠. 왜냐하면 행정물과 이런 행정입법, 행정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범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추상적 규범 중에서 법규성이 없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법규성이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상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조금 이따 뒤에 가면 또 뭐 효력 해가지고 이게 대한 상세한 얘기가 붙으니까 별로 필요 없고, 일반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개별 구체적인 행정 행위하고 구별되고, 법규성이 없다는 점에서는 법규 명령과 구별된다. 그 정도는 쉽죠. 그러나 이제 좀 이 부분에서 약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 그러나 약간 귀찮은 게 뭐냐면 기능입니다. 기능이라는 것은 하나의 현상을 평가한 것인데요. 이거는요, 사실은 글자 몇 글자 또는 뭐 네 글자식으로 이렇게 줄여서 우리가 이걸 전부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데 이건 취지를 좀 잘 아시는 게 중요하고, 글자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이루고 있는 키워드를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고, 키워드에 살을 붙여가지고 구문을 만들면 더 좋고, 문장을 만들 수는 더 좋고, 궁극에서는요, 그런 문장을 변형했을 때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주로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이 잘 틀리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런 식의 언급들, 그야말로 터치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정형화되어 있질 않아요. 그게 뭐 옳다 그러다가 딱 글자 몇 자로 딱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다른 것들은 답이 있잖아요. 글자를 변형하면 틀리게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이제 데이비드 할버스템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자가 계셨습니다. 한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에도 데이비드 할버스템 돌아가셨다, 이야기 좀 해보고 싶어서 말을 꺼냈어요. 여러분들은 강론 수업을 안 하니까. 이 데이비드 할버스템은 진짜로 대기자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뭐 자기가 예를 들면은 부장급인데 또는 이사급인데 일선에서 취재를 한다 그러면은 대기자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뭐 대기자 소리 들을 만한 기자가 몇 명 되겠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리영희 선생 외에는 뭐 사실은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데이비드 할버스템은 아주 유명한 뭐 퓨리처상을 여러 번 받았던 분인데요. 그런 상을 받은 게 중요한 안 걸고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왜 미국이 월남전에 참전하게 됐나? 누구도 원하지 않았는데 왜 참전하게 됐나? 더더욱이나 월남전 참전을 반대했던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이 월남전이 더 확대됐거든요. 도대체 존 F 케네디는 싫어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The Best and The Brightest. 더 플러스 최고급, 더 플러스 최고급 하면 사람들 뭐 이런 얘기죠. 최고의 사람들이란 뜻이겠죠. 막 제일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시에 미국 내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미국의 역사 전후에 걸쳐서 가장 화려한 내각은 바로 이 내각이고, 앞으로도 그런 내각은 안 나올 거다 이런 얘기죠. 왜 이런 내각이 만들어졌느냐? 그거는 뭐냐면 존 F 케네디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 약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 F 케네디는 그 당시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었지만 진짜로 자기가 대통령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냥 후보로서 이름을 날리는 정도에서 만족했는데 진짜로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존 F 케네디 그날 저녁에 당선되고 나서 드디어 이제 당선 축하하는 파티가 막 열렸을 때 막상 주인공인 존 F 케네디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디로 갔느냐? 황급하게, 정말 황급하게 차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미국의 어떤 그 최고의 우리가 미국의 지금 상류층, 우리 상류층에서는 우리나라는 단지 돈이 많아가지고 돈 칠갑해가지고 주로 소상공인이나 또는 정권하고 빌붙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을 보고 우리가 상류층 하는데, 그런 의미 아니고, 여기 상류층은 외교에 대해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상류층이 있습니다. 와스프 계급. 이 와스프 계급의 수장을 찾아갑니다. 와스프란 말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이스태블리시먼트 계급, 즉 자기들 스스로는 이스태블리시먼트 계급, 설립자 계급이라고 하죠. 걔들이 뭐냐면 화이트, 백인이라야 되고, AS, 앵글로 섹슨이라야 되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라야 된다. 이게 이제 미국의 순종, 성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존 F 케네디는 화이트는 되는데
아이리시입니다. 앵글로 색선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카톨릭입니다. 완전 이거는 벗어나는 거죠. 우리가 말콤 X라든지 또는 이런 분들이 왜 암살을 당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 중에 하나가 걔들이 어느 정도 인권을 얘기할 때는 상류층에서 참고 있는데 문제는 걔들이 외교에 개입하게 되면 영역을 벗어났다 가지고 작살을 낸다. 마틴 루터 킹도 그렇게 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자기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육두품 정도 되는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와스포 계급의 좌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즉 그 당시에 미국에 가장 영향이 있는, 다시 말하면은 타임즈라든지 뉴스웨이크에 자기 얼굴 안 나와도 결코 초조해하지 않는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하는데 이게 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제가 이름을 죄송합니다.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M으로 시작되는데 근데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죄송합니다. M이 아니라 로버트 로베트입니다. 로버트 로베트를 찾아가는데요. 여러분 행적에도 나오는 이름들이 지금 나옵니다. 로버트 로베트를 찾아가서 그 사람이 좌장이니까 내 내각의, 내 정권의 약점을 좀 보완해달라. 네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빅3,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상무장관, 그리고 재무부 장관 요 중에 어느 한 개를 네가 좀 해가지고 나머지 조각도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고사를 해요. 대신에 내가 내각에 대한 추천해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유명한 국무장관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번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행정하기도 원래 이름이 나옵니다. 못 들어볼 수도 있겠지만은 번디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맥나마라 국방부 장관 이 다 추천합니다. 케네디 정권 당시에 모든 내각에서는요 한 명을 제가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 하버드 출신입니다. 전부 하버드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뭐냐 자기 분야에 유명한 저서를 남겼어요. 행정부총장 인척 말고 그런 걸 남겼어요. 근데 한 명은 아니다. 왜냐하면 농무부 장관인데 하버드에는 농대가 없답니다. 그래가지고 농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하버드 출신인데 문제는 그냥 하버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데이빗 할버스템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들이 선골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키신저도 선골이라는 거야. 이건 유태계이기 때문에 유태인들 중에서 머리 좋다 또는 저쪽에 누구죠? 옛날에 그 대통령 괜찮은 대통령 하나 있었는데 그런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로저 장학금 받았다? 그 정도 안 돼. 고등학교가 중요한 고등학교가. 하버드 이건 당연한 거고 예일 하버드 거쳐가 올라온 건 당연한데 그게 아니고 고등학교가 중요한데 한 고등학교가 총 전체 학생 수가 한 200명밖에 안 돼. 안 되는데 학교는 600만 평이 넘고 어마어마한 학교가 있어. 그런 학교가 있는데 그게 뭐냐 상류층의 자제들을 하는 학교야. 자제들을 단지 교육을 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자제들끼리 어릴 때부터 유대관계를 맺어라 이거야. 상류층 자제끼리 유대를 맺으면 이게 고스란히 뭐냐 정권으로 올라간단 말이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 사회 즉 미국을 지켜라 이런 얘기인데 그 학교 타우트 고등학교인데요. 타우트 학교의 교훈이 뭐냐면 아주 재밌습니다. 나 이게서 굉장히 영감을 얻었어요. True is 제가 그냥 이거는 그냥 보기 좋으려고 지금 대문자로 씁니다. To serve. 지배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다. 통치하는 것이 봉사하다. 너희들처럼 진짜 백이 이 나라의 정신을 알고 있고 이 나라의 진짜 선골된 너희들이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 이거야. 저쪽에 이민 온 한국계라든지 중국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통치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나라의 본래의 정신이 다 사라지니까 선골이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공직에 들어가는 것이 권력을 잡는 것이 봉사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얻었어. 거꾸로 뭐냐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말은 거꾸로 하면 국민 전체에 대한 지배자 이런 뜻이라.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제가 4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말은 내가 4년 동안 너를 지배해볼게 이런 뜻이라고. 이런 의미였어.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이제 사실은 아주 천재들, 이제 그런 집안들인 번디랑 맥나마라가 그렇게 출발했는데 맥나마라 같은 경우는 워낙 천재라 가지고 간부들이 옆에 있으면 마치 컴퓨터에 찰칵찰칵 돌아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환청이 들린다. 그게 어떤 문장을 다 봐도 다 외우는 거야. 그래서 다 파악하는 거야. 수치가 아무리 복잡해도 다 파악하는 거야. 그렇게 똑똑한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집어넣는데 개판 났다는 뜻이라. 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이빗 할버스템은 그 당시에 펜타곤 국방부에
관리들 중에서 공무원 숫자 말고 간부의 숫자만 몇만 명이냐? 22만 명이라는 거야. 그러면 맥나마라 아니야. 맥나마라 할배라도 그 22만 명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겠나? 이겁니다. 그 22만 명의 간부가 4년 동안 맥나마라 얼굴 한 번 안 보고 지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모 광역시에 부시장으로 갔어요. 행안부에 있다가 부시장으로 갔는데, 가니까 이렇게 막 수리가 쌓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결제 막 하는 거야. 바쁘니까. 근데 책 안 찍어되는 사사이네 결제를 해야. 그래서 그거 다 읽어보고, 검토해보고, 그 결제하는 거냐니까, 아니래. 다 볼 수 없대. 그럼 만약에 그 내용이 잘못된 거 있으면 어쩌겠냐? 문에 맡겨야지 뭐. 직원을 믿어야지 뭐 어쩌겠노. 하다못해 대한민국 이 작은 도시 안에 그런 부시장 정도 되는 정도만 돼도 그렇게 일이 많은데, 어떻게 22만 명의 간부를 갖고 있는 미국의 펜타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한 부서, 그에 대한 수장이 어떻게 다 통제하겠냐 이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 그 법 안에서 통제할 때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기준과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는 법 집행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행정부 내부를 규율하는 그런 하나의 규범이 필요하겠죠. 국민은 별로 상관없고 그걸 보고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약에 한 5명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있다? 그러면 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러한 행정의 조직이 방대해집니다. 그래서 이 행정조직은 다 개개의 사람들이고 개개의 사람은 자기의 개성이 다 있는 거예요.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지가 또 누구나 다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깨알같이 자기 권력을 행사하고 자의적으로 행사하려고 노력합니다. 권력을 남용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하다못해 이명박 정권 보면은 청와대에 있는 문고리 잡는 그런 집사 하나라도 다 그런 짓을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는요, 방대해지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뭐 있잖아요. 법을 어떤 집행할 때, 그럼 어떤 법에서는 재량이 주어질 수가 있는데, 그러한 재량이 주어졌을 때 그 재량을 행사하는 공무원마다 중구난방 다르면 뭐냐?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대하기 때문에 이러한 통일적인 이러한 지위가 필요합니다. 행정적이나 통일적인 지위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통일적인 지위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재량에 대한 기준을 준다든지 또는 이러한 근무할 때의 이러한 기준 같은 것들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그것 때문에 행정규칙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재량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행정공무원에게 판단의 여지가 넓어졌기 때문에 재량이나 판단 여지라는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에게 준 거지 행정공무원 각각이 전부 지멋대로 해라 이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거를 권한을 행사하는 수장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직원들에게 통일적으로 하도록 하는 필요성이 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나와서 행정의 기능이 전문적 또 이러한 기술적인 행정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지금은 이름이 공항공단인데요. 과거에는 공항관리공단이었습니다. 연수원이 어디 있냐면 청주에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청주가 아니고 청운군 문의면에 있습니다. 즉 대청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요. 밖에서 볼 때는 조그마해 보이는데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주 크고요. 시설도 잘 되어 있어요. 자에서 그냥 거기 있었으면 좀 편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나온 일인데 그게 항공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법인데 그거 읽어도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이 항공에 관련돼서 기술적인 용어들이 쫙 나오거든요. 기술을 모르면 법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게 공항 활주로를 만들 때 그 대림적 각도 막 나오는데요. 그 용어들이 전부 공학적 용어들이야. 내가 항공공학에서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랬을 때 그게 일반 있잖아요. 상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걸 한다는 거는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들한테 있잖아요. 이 대림지의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는 거리 같은 것들 또는 배수될 때 각도 같은 것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그거는 자기들끼리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법규성과의 구별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보면 법규성과의 구별할 때 비법규성서를 뒷받침하는 이론이 있고요. 또 법규성서를 뒷받침하는 이론이 있는데 시험에서 다음 중 아주 과거에는 법규성설에 뒷받침한 이론인 것 아닌 것 해가지고 비법규성설에 대한 이론 뒷받침 나오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냄새가 근대적 냄새나면 비법규성설의 그거고요. 현대적 냄새나면 법규성설의 그거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종류 들어오는데요. 종류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쓰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종류 들어가면요. 쓰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종류는 내가 예를 들면은 행정 공무원으로 그 안에 있었으면 다 알겠지만은 처음 보는 사람이야. 이때까지 다 행정법만 아는 것도 아니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종류를 나눌 때 여러 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형식적 분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실무에서는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론은 학자들이 이제 이론서를 썼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선생님 그럼 그렇게 하면 형식이 중요하면 형식을 앞에 넣죠. 예,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책을 쓸 때 이제 마음은 뭐냐면 내가 수많은 학자들의 어떤 노력의 결과를 내가 축소하면서 내 멋대로 순서를 바꾸는 게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급적이면 학자들의 어떤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데 그러나 설명에는 역시 형식적 분류가 더 중요합니다. 이름부터 먼저 알아야지 뭐가 돌아가겠죠. 그래서 먼저 이런 종류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종류에 보면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형식에 대한 분류도 있고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형식적인 분류를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형식적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형식적이라고 할 때는요. 이것이 뭐냐면 규범의 이름이 이것들죠. 이름이 뭐냐 이것들죠. 이름이 이름이 이름입니다. 이거는 또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재정기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기관이 이렇게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재정기관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요. 이거는 이런 실무상의 개념이다. 참 모호한 표현입니다. 나올 때마다 있잖아요. 깔끔하지 않은 게 실무상 개념인데 실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행정실무가 있고 또 하나가 소동실무가 있는데 주로 판례를 얘기할 때는 소동실무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통치행위에 대해서 독일은 열기주의를 취하던 근대에는 실무상에 통치에 대한 개념이 없었단 말은 판례가 인정된 바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실무는 행정부 내부를 의미하니까 행정실무에서 사용되어지는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실무도 오래 하다 보면 내용이 중요하니까 이 내용을 어디에다가 규정을 두느냐 하면 어디다 두냐면 이런 내용을 두고 있는데 그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내용이죠. 실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령인 사무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옛날 이름은요, 정부 공문서 규정입니다. 여러분이 지방 공무원이 되느냐, 국가직 공무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연수원 교재가 조금은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차이 안 납니다. 똑같이 공부하는데, 이거는요, 어떤 형식은 뭐냐면 대통령령입니다. 형식은 법규 명령인데, 대통령령 형식인데, 실질적인 내용은 들여다보면 법규성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행정공무원들이 문서를 작성할 때 어떤 식으로 문서를 작성해야 되고 이름 어떻게 매기느냐. 리포트 대학에서 내라 그러면 들쭉날쭉 하잖아요. 교수 중에서 깔끔한 사람은 미리 형식을 다 정해주고 미리 폰트까지 또는 글자까지 다 정해주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들쭉날쭉합니다. 공문서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공문서가 산돌체 이렇게 되면 광수체 이렇게 되면 진짜 곤란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점 찍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공문서 같은 경우는 바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폰트도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 한 10포인트 정도 쓰잖아요. 근데 공문서는 누가 보라고? 윗사람 보라고 한 거지 아랫사람 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인네들을 위해서 14포인트가 기본 포인트예요. 제목 말고 이게 큼직큼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종이 아끼려고 특히 이제 프린트비 안 아끼려고 작게 하지만 그렇게 안 해요. 자, 그런 것도 해가지고 편장절 번호를 매길 때 크기 등등이 다 똑같이 규격화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 할 때 제목을 달 때 그러면 문서의 종류를 쭉 써놨거든요. 그래서 강문서 관리 규정에 보면 문서의 종류가 나오는데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법규 명령이라고 하는 법규 문서도 있어요. 있는데 행정규칙, 법규 문서는 우리가 별로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행정규칙은 이제 행정부 내부에서 계시니까 두 종류가 있는데 사무관리 규정에 보면 행정규칙 중에서 원칙적으로 나옵니다. 행정규칙 원칙적으로 일반적. 자,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다른 데서는 일반적 하게 되면 뭐예요? 모든 국민에 대해서라는 뜻입니다. 모든이라는 국민에 대해서라는 뜻인데 모든 국민이 아니고 모든 국방부 같으면 국방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국세청 가면 국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죠. 그냥 모든은 맞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소속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소속 공무원인데 수명자, 명령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을 숫자에다가 수명자란 말을 씁니다. 수명자를 구성한단 말이야.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추상적입니다. 즉 우리 청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아침에 몇 시에 출근하고 복장은 어떻게 하고 일일이 잔소리 안 하고 법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규범의 형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규범의 형태인데 이거는요 따로 특별한 말 없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인데 내용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 장기적이고 계속적으로 지켜야 될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내용의 경우에는 문서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 하면 기관장들 보고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헷갈리지 않게 제목하고 일치해야 되니까 그걸 보고 뭐냐? 훈령이라고 이름을 붙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행정규칙을 훈령이라고 한다. 그래서 훈령은 행정규칙을 대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행정규칙을 보고 광의의 훈령 이것도 표현하게 돼요. 우리가 뭐 광의에 밥할 때는 음식이 되듯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추상적 규범은 맞아요.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요 어떤 일들은 업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복되는 사무 이러한 반복되는 이러한 사무에 대해서 처리에 대한 기준을 넣을 때가 있어요. 반복되는 사무 처리에 대한 기준을 넣을 때가 있거든요. 반복되는 사무 처리에 대한 기준을 넣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공무원도 들어가면 여러분들 선배들 불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맨날 업무가 반복되니까 지겨워 죽겠다. 좀 뭔가 새로운 거 있으면 좋겠다. 새로운 거 듣는 데 가면은 반복되는 업무가 하나도 없고 뭐 맨날 맨딱 했으니까 미치겠다. 이게 들어보면 내가 들어보면은 그냥 불평을 하기 위한 불평을 하는구나. 한번 바꿔주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바꿀 수 없으니까 놔두죠. 이걸 뭐냐면 예규라 그래요. 사례가 규범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들어가시게 되면 처음에 예규를 많이 봐야 돼요. 여기는 예규를 많이 보고 또 서류 같은 거 작성할 때는요 그 앞에 공문서 대장을 봐가지고 수발을 아니라 수발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처리됐구나 이걸 꼭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실수를 적게 해요. 또 하나 그 동네마다 오래된 사람 중에서 그 동네 야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그 청에 청사를 깨는 사람이 있는데 주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야기하고 싶으면 미치는 사람이니까 계속 술 먹으면 안 되고 한 두세 번 술 사가지고 그 청에서 일하는 일들을 한번 쭉 뒷이야기를 보는 것도
괜찮아요. 특히 사고 난 사례들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이 낸 사고는 나도 사고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떤 게 이 층에서는 위험한 일이냐 이것도 봐야 돼요. 예외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규칙에는 우리가 행정부가 정한 일반적 추상적 규범에는 행정규칙도 있다 맞지만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 행정규칙은 언제나 일반 추상적 규범이다? 그건 아니에요. 개별적 또는 이러한 구체적 규율도 있어요.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 개별적 구체적 규율을 우리는 지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봐요. 지시라는 것 자체가 행정규칙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맨날 써줘도 어느 날 훈령하면 다 아는데 지시하면 이게 행정규칙인가? 그렇게 지시가 얼마나 많겠어요? 해방 이래로 우리나라 정부에 되면은요 설립 이래로 지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행정규칙은 무한히 숫자가 많아. 그죠? 근데 이런 것들 중에서 개별 구체적인 건 맞는데 자 이번 설날에 휴가 가는 순서, 당직 순서 만약에 설날이 연휴가 5일인데 그 중에서 며칠째가 내가 당직이냐에 따라서 내가 집에 갔다 가자마자 바로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동네 분위기 더러운 데는 진짜로 바로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건 잘 없고 주로 지방에 집이 있다 할 때는요 대체로 앞이나 뒤에 다 붙여요. 그래서 하루 일찍 내려가거나 하루 늦게 내려가면 되는데 보통은 그 동네 있는 사람들이 대충 봐줘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면 개별적 구체인데 당직, 일직이나 숙직을 얘기합니다. 당직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출장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11명령이라고 합니다. 11명령, 11명령이라고 하죠. 11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행정처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 있습니다. 이런 사무관리 중에 있는 것들인데 이 사무관리 중에 있는 중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냐면 사무관리 규정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걸 지시문서라고 합니다.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지시를 내릴 때 내리는 문서다 해가지고 지시문서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지시문서하고 또 대비되는 게 뭐냐면 공고문서가 있습니다. 공고문 나갈 때 공고문서가 있는데 공고문서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공고문서의 경우는 하나는 우리가 가끔 가다가 관보 같은 데 보면 고시라는 게 나옵니다. 고시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공고가 있어요. 근데 공고는요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요건이지 그 자체가 규범은 아닌데 고시는요 규범의 한 종류고 행정규칙의 한 종류라서 되게 중요합니다. 고시는 앞으로 그냥 우리가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시 될 부분인데 고시 들어가도록 하죠. 사무관리 규정 또는 정부 공문서 규정에 있는 행정규칙의 이름이 현실의 실무에서 행정규칙의 이름을 다 포함시키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실무에서는 행정규칙의 이름으로 쓰이는데도 사무관리 규정에 이름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통첩이라는 게 있어요. 최후 통첩, 이 말 들어봤죠? 통첩이 있는데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통첩 한번 쳐보면은 아예 통첩이 얼마나 중요하면 국세청 통첩에 관한 해설집 같은 게 나올 정도로 중요해요. 하나 이제 있고 없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번 더 말하자면 이러한 사무관리 규정이죠. 이러한 사무관리 규정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없는 것은 통첩이 없다 라는 게 옛날에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워낙 중요한 게 많고 보니까 문제는 20문제 안 돼서
그냥 눈에 안 띄는 것 뿐이고요. 있는 것은 방금 얘기했지만은 지시 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공고 문서가 있는데, 지시 문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4가지: 훈령, 예규, 지시, 일일 명령, 이런 4가지가 있더라 이거죠. 공고 문서에서는 공고도 있지만 우리하고 관련되는 것으로서는 행정규칙으로서는 고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시 들어갑니다. 고시는요, 한자로도 나오죠. 고시. 고시인데요. 고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은 고시가 행정규칙의 한 종류에 들어간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훈령은, 이름이 훈령이면 그건 다 행정규칙입니다. 그럼 고시, 이름이 고시면 다 행정규칙이냐? 그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고시는 형식에 의한 분류인데,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행정규칙의 형식 중에는 고시라는 형식도 있고, 이건 맞아요. 그런데 고시는 행정규칙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행정규칙의 고유한 형식은 아닙니다. 이름이 형식이 고시라도 고시는 뭐냐? 고시는 형식이 고시더라도 그 고시의 내용은 그 내용에 따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라는 거죠. 따라서 이란요 성질이 다르다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 성질이 다른데, 그러면 고시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그는 고시의 내용에 따라 성질에 따라 다른데, 내용에 따라서 고시의 내용이 모든 국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수상적 효력을 가지면서 대외적 구속력, 법규성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고시는 법규 명령이 됩니다. 법규 명령에 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또 많이 나옵니다. 지금 행정규칙 공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고시는 때로는요, 그 내용이 행정부 내부를 규율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행정규칙으로도 가능합니다. 행정규칙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또 고시는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 자체가 행정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행정행위는요, 개별적, 주상적 규율, 구체적 규율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심지어는 고시라는 것은 이런 것대로 공고가 없이 돼가지고 행정행위가 아니라, 이러한 행정했을 때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요건, 행정의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되는데, 상대방에 도달을 시키는 효력의 발생 요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어떤 것도 있냐면, 그냥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단지 국민에게 알려주는 거죠. 옛날에 과거에는 환율을 고시한다. 외환에 대해서 환율을 고시한다. 그냥 가격이 이래서 뛰다 이거지. 그렇게 받아라는 얘기 전혀 아니고, 국민한테 구속되는 게 아니고 단순한 정보의 제공에 불과합니다. 그걸 우리가 얘기할 때 비권력적인 사실행위, 권력적도 아니고 법적 효과도 발생되지 않은 비권력적인 사실행위, 다르게 표현하면 단순히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들이 다 뭐냐면 고시, 행정규칙의 한 형식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 내용을 상세히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나오는데, 예를 들면 나중에 뭐 가격 고시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최고 가격 말고요, 이런 고시 같은 것도 있고, 행정의 효력의 발생 요건이 있는데요. 행정의 효력의 발생 요건은 예를 들면은 사업 인정의 고시 같은 게 있어요. 사업 인정은 행정행위인 특허를 얘기합니다. 즉 사인에게 공용 수용권이라는 국가적 공권을 수여하는 행위입니다. 이것도 있죠.
근데 이러한 곳이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아주 유명한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고시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주 유명하고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체로 이러한 고시는요, 이제 이러한 행정행위로서의 고시는 꼭 그렇다 이건 아닌데 대체로 다 뭐냐? 이거는요 일반 처분 아직 안 배웠습니다. 행정행위 중에서 그 자체가 구체적 효력은 발생하지만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처분이다. 일반적이고 구체적 처분인데 일반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어떤 법 자체가 통째로 뭐냐면 뭐 법규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공장 입지에 관한 기준 고시입니다. 공장 어디 들어서려고 하냐면 주로 수도권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 물론 수도권에서 사람을 구하기 좋다 등등등 있지만은 다 뻥이고요. 또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겠지만은 본심은 어디 있냐면 공장 중에서 혜택 보는 공장들은 농지를 전용할 수가 있어요. 농지를 전용하면 공장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러면 대지가 되죠. 공장 용지가 되는데 한 20년 하다 보면은 공장 옮겨 팔면은 공장 장사에서 번 돈보다 더 땅값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뭐냐 수도권에다가 다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의 수도권 중에서 잘 나가는 데가 어디냐면 김포가 잘 나가죠. 왜냐면 서울 지도를 많이 놓고 한번 보세요. 뻗어갈 때가 있잖아요. 밑에는 저쪽에 천안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뻗어갈 때 가는 한쪽은 뭐냐 강원도라고. 분명히 지금 강원도에서 서울에 가까운 데가 그냥 화천, 횡성, 원주 이게는 곳이고 그냥 남아있는 게 뭐냐 김포, 월서고 파주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옛날에 조선시대 때부터 수도를 옮기면 어디로 옮길까 할 때 수도의 예정지 중에 하나가 김포가 있고 파주가 옛날부터 올라가 있어. 지도를 한번 딱 보면 강과 들과 산이 잘 정리되어 있는 거야.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공장 입지 기준 곳인데 이 뭐냐 김포시 곳이야. 공장 입지에 기준 곳이 있는데 김포시 곳이라도 사조는 뭐냐 행정규칙이야. 그건 아무 법규성 없다. 5조가 있는데요. 5조의 내용들 중에서 자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공장이 들어설 때 농경지에 오염의 우려가 있다. 이거는 법규성이야. 이거는 법적성이 있어. 근데 5조 안에 이웃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거는 법규성 없다. 안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같은 5조 안에도 내용에 따라서 깨알같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법적 성질이라는 점이죠. 이건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데 아주 중요하고요. 특히 행정규칙 형식인데 그래도 그러면 고시는 행정규칙의 고유한 형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형식이냐 즉 법규명 형식이냐 행정규칙 형식 할 때는 행정규칙 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법규 문서에는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알아두면 좋겠고요. 형식이 더 중요했고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분류가 갑니다. 내용에 의한 분류는요 학자들이 강학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같은 말인데 표현이 다른 것도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를 묻는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여기서 나왔던 말들이 어떤 문제를 구성할 때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 어떤 표현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정규칙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이름이 규칙이라고 해가지고 다 행정규칙 아닌 거 아시죠? 주로 실무에서 쓰는 말로서의 규칙은 대부분 다 뭐냐? 법규명령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이제 이름을 붙일 때 성질을 가지고 뭐 근무규칙 이런 말 쓸 때 그거는 강학상의 그 경우는 행정규칙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내용이야 분류할 때 규칙이라도 자 한번 볼까요? 이름이 규칙이 붙는 거 한번 보면은 시행규칙이 있어요. 이러한 시행규칙은 부령을 의미하죠. 아무 할 때나 규칙이 있어요. 이건 단체장이 제정하는
법규 명령입니다. 교육 규칙이 있어요. 최근 2011년도에는 교육 규칙이 법규성 있는 법원에 들어가냐? 되죠. 교육감이 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감사원 규칙이 있습니다. 감사원 규칙 법규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 학설이 나누어져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령이나 부령은 헌법에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감사원 규칙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권한에 감사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인정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견해가 나누어져 있는데 행정법학자들은 인정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꼭 헌법에 이름이 없더라도 감사원법이라는 법률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헌법학자들의 다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해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규칙이죠. 그래서 감사원 규칙 나옵니다. 이건 다 뭐냐? 법규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내용, 이런 성질이나 또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강학이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 학자들인데 여기에다가 규칙이라는 이름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면 대체로 행정규칙이 됩니다. 즉, 그 내용이나 성질을 일목요연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거는 선생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뭐냐? 우리가 행정조직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크게는 법률도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은 법률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또 좀 큰 것들은요, 대통령이나 부령 같은 법규 명령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 왜 그러면 이러한 그 행정조직법은 행정부 내부에서 권한 분배에 관한 내용인데 왜 법률 형식으로 하느냐? 실질적으로는 권력 분립에 관련된 거죠. 왜냐하면 행정에 대한 권력도 세부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이 만약에 행정권 가지고 있으니까 행정부 안에서는 권력 분립 필요 없다 해가지고 만약에 대통령 겸 외교부 장관 겸 국방부 장관 겸 이러면 독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번 쪼갠 권력도 더 쪼개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조직법은 간접적으로는 국민의 권리 자유권 보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가급적이면 법률 형식하라고 애를 쓰는데 자 그러면 큼직큼직한 것들은 법률이나 또는요 법규 명령으로 이름을 붙여놨는데 문제는 세부적인 게 있습니다. 서울시 상수사업본부 그중에서 서초구 상수사업지부에서 있잖아요. 사업소에서 사업소라고 하는데 사업소장 밑에 관리계, 징수계 이런 등이 있는데 징수계 안에서 계장 업무하고 그 몇 명이 있는데 그 업무를 분장하잖아요. 그런 시시콜콜한 세부적인 업무 분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 그런 것을 담고 있는 행정규칙을 조직규칙이라고 합니다. 쉽게 보면 그냥 큼직큼직한 각 부별로 사무분장 규정은 정부 조직법이라는 법률이 있듯이 이거는 있지만은 이거는요 사실은 뭐냐 사무일을 나누어 정한다 분장이라고 표현한다 사무 분장 규정이 있어요. 가끔가다 이런 사무 분장 규정에 보면 여러분들 막 도표 만들어 놓고 나서 우리 청에 대한 안내해가지고 위에 뭐 청장 있고 쭉 나눠주면서 각 과를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림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직제라고 하는데 직제라는 게 바로 뭐냐 사무 분장 규정을 의미하는데 직제의 형식은 법규 명령 형식도 있고 행정 규칙 형식도 있어요. 알아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근무할 때 근무 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공무원이 근무한다는 말은 뭐예요? 공무원이 청 내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겠죠. 그때 행위를 할 때 이런 기준에 의해서라 하나 돼요. 그래서 바로 행위 통제 규칙입니다. 그런 행위 통제, 즉 공무원 행위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로 뭐냐? 법을 집행할 때 뭐부터 합니까?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작업을 하죠. 그래서 바로 뭐냐? 법령 해석이죠. 법령이란 말을 써도 좋고요. 규범이란 말을 써도 되는데 규범 해석의 기준, 규범 해석에 대한 기준이죠. 이런 문구에서 이런 해석에 대한 기준인데 그걸 보고 규범 해석 규칙 또는 법령 해석 규칙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규범을 해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재량을 하게 되죠. 이러한 재량 행사인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재량 행사의 기준, 그러니까 지침, 판례에서 여러 가지 표현 쓰는데요. 이러한 재량 행사에 대한 규칙을 얘기합니다. 요걸 또 다르게 표현할 때는 재량 준칙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법준자, 법칙자이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는 없지만은 재량 준칙이 있어요. 그래서 법령 해석에 대한 기준 또는 재량 준칙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업무규칙, 법령 해석규칙, 재량준칙. 그 다음에 업무가 이제 어떨 때 갑자기 평상시에는 없다가 대량적인 업무 처리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만약에 평상시에 실종자가 잘 있겠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한 관내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홍수가 나거나 천재지변이 생기가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근데 그거를 질질 끌고 앉았으면 웃기겠죠. 그래서 처리한 기준을 제가 그게 바로 뭐냐, 간소화 지령이라는 말 씁니다. 알아두면 좋아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잘 알다시피 좀 있으면은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규성 없지만은 예외적으로는 법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예외적인 성질 안에서 비교적, 자, 물론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외적이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러한 법규성이 인정될 가능성인데요. 인정의 가능성이 요 두 가지는 뭐냐? 약합니다. 대외적 구성이 별로 없어요. 특히 이게 더 중요해요. 사무분장 규정은 뭐 자기들끼리 업무를 찢어 나누는 거니까 대외적 구성이 없는 걸로 유명하고 또 강한 효력이 있는 건 되는데, 요게 좀 이상하거든요. 왜 재량 행사의 기준도 다 행정규칙인데 왜 차별하느냐 할 때, 법령 해석 규칙은요, 법령 해석은요, 최종 접근안이 누구한테 했어요? 이런 법원에 있습니다.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있기 때문에 재판규범성, 법규성의 제일 핵심되는 것은 재판규범성인데, 이러한 재판규범성이 아주 약하죠. 그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그건 재량 기준 같은 것들은 좀 이야기 다르죠. 그런 게 나오더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규범 고체화 행정규칙인데요. 자, 요거는 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하고 고민되는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필요 없다는 것도 왜 필요 없는지 알고 디스카드 시켜놓으면 내가 다음에 공부할 때 바쁠 때는 안 봐도 마음이 놓이고 찜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찜찜한 상태에서 필요 없다. 근데 이유는 몰라. 선생님이 필요 없다니 했다. 그런 경우는 참 재미없는데요. 자, 소술이 있습니다. 소술. 이런 소수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규범 구체화 행정 규칙설이에요. 근데 이건 사실은 엄밀한 소설이 아닌 소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다수하고 판례가 상당히 이 이론의 내용을 많이 채택해 왔어요. 그래 놓고 나서는 이 사람한테 덕받다는 얘기를 말을 안 합니다. 독일에서 있잖아요. 행정규칙에 대해서 법규성을 이제 인정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 자꾸 대두됩니다. 왜? 행정규칙이 순수하게 행정부 내부의 사무처에 대한 기준에 거치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는 일이 없지만은 재량행사의 기준 같은 것들은요, 실제로 국민의 기본권을 바로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현실적으로 그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 독일의 학자 중에서 오센빌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이 오센빌이라는 이 학자께서
사실은 행정규칙에서 법규성 인정이 된다는 얘기를 일찌감치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이야기는 그 당시에 실무에 했던 이야기에서는 안 받아들여졌죠. 그러다가 판례가 행정규칙에 대해서 선구적으로 최초로 있잖아요. 법규성 인정한 판례를 내게 됩니다. 그 판례가 바로 이러한 독일에서 유명한 빌, 독일에서 Y는 입실로 나오죠. 위로 가면 되는데요. W는 V로 가면 돼요. 빌인데, 빌 판결입니다. 이 빌 판결은 잘 알다시피 유명한 원자법이죠. 원자법은 우리가 오늘날 전문적 또 이러한 기술적인 입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뭐냐면 방사능을 사용할 때, 즉 원자로 해서 방사능을 할 때 방사능의 피폭 기준에 관한 건데, 방사능의 피폭 기준에 관해서 방사능에 대한 이러한 피폭 기준, 방사능을 쪼여도 좋은 거에 대한 기준입니다. 방사능에 대한 이러한 피폭 기준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한 방사능의 피폭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 독일에서 의회가 상세한 내용은 자기 잘 모르니까 뼈대만 만들어 가지고 행정부에 위임했어요. 그랬더니 이 행정부에서 연방에서 연방규칙, 선생님들마다 번역이 다 다릅니다. 또는 연방 내무성 규칙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거는 뭐 그 나라 법 이름인데, 규칙으로 이제 예를 들면 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합니다. 이 기준을 정하죠. 단속을 하니까 기업들이 하는 얘기가, 이 연방규칙이나 연방 내무성 규칙은 우리로 치면 행정규칙이거든요. 행정규칙은 행정부 내부성 구성이지 대외적으로 우리에게는 적용되는 기준이 아닌데 라고 반발을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당시에 독일의 판례죠. 빌 판결에서 법규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 오랫동안 오센 빌이 주장해온 사실이 판례에서 받아들여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이때 법규성 인정할 때 유명한 두 개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달라가지고 애매하고 모호한 표현을 쓰지 않냐고요. 명확한 논리적인 기초를 이야기해 주는데, 첫째로 뭐냐,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첫째로 뭐냐, 한번 보자 이거죠. 얘들은 기본적으로 한스 켈젠의 모든 철학을 다 인정하지도 않지만은 모든 철학을 부정한 것도 아닙니다. 자, 알고 보면 헌법을 구체화한 내용이 뭐냐, 법률이잖아. 그러면 사실은 의회가 하는 작용, 입법이라는 작용도 알고 보면 헌법을 법률로 구체화한 작용이고, 법률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게 뭐냐, 대통령령이고, 대통령을 구체화한 게 부령이고, 부령을 구체화한 게 쭉쭉 내려가는데, 자, 그러면 행정입법인데, 그럼 한번 보자. 헌법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 즉 법률 제정권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자. 근데 의회가 만들어 놓은 그러한 법률을 다시 구체화시키는 이 권한, 이것도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냐 이거야. 그건 행정 고유한 권한 아니냐.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의회가 헌법의 효력을 법률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의회의 고유한 권한인 듯, 의회가 법률을 있잖아요, 다시 명령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은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래서 행정의 고유 입법권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자, 우리가 법이란 것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꼭 의회가 입법의 단계에서만 법이 형성되어지냐? 아니고, 사실은 행정의 단계에서도 법이 만들어진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법이라는 것은 꼭 어느 한 국가 기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입법의 단계는 물론이고, 의회 입법의 단계는 물론이고, 행정 단계에서도 만들어진다. 이원적 법권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이러한 사실은 행정 규칙에 대한 법규성 인정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상당히 많이 마련되어 가지고, 실제로는 오늘 우리가 다수가 판례에 영향을 줬는데, 과거에 행정고시 문제에서는 이 내용을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얘기니까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는 거고요. 특별명령서 있어요. 뒤에 나오죠. 이러한 특별명령서라는 학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규명령은 뭐예요? 일반 통치권, 즉 일반 국민을 구성하는 효력이지만, 행정규칙은 뭐냐? 특별 권력관계 안에서 내부를 규율하는 효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행정규칙하고 특별권력관계는 사실 거의 같다고 생각했는데, 자, 그 뒤로 뭐냐?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아까 배웠습니다. 특별권력관계에 대해서도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할 때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행정규칙과 맞물려가지고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법규성을 인정하게 된다면, 또 인정해야 된다면 어느 부분이냐, 이런 논의가 있었을 때 특별명령서에서는요, 행정규칙, 즉 넓은 의미의 행정규칙을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가 특별명령과 협의행정규칙을 나눠가지고 특별명령은 법규성이 있고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다. 그럼 특별명령이 어떤 걸 얘기하냐 할 때, 특별권력관계 안에 있는 군인이나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의 행정규칙은 기본권 제한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규성이 인정된다 라고 주장한 겁니다. 나름 의미가 있는 학설이었는데, 문제가 된 거는 뭐냐? 근거가 약했어요. 내용은 좋은데,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상대방에서. 그러면 특별명령하고 협의행정규칙 할 때 특별명령은 법규성이 있고 협의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다고 하는데, 협의에 그러면 특별명령은 법적 근거가 있다는 얘기냐, 또는 요한다는 말이냐, 있어야 되느냐 하니까 없다 이거죠. 그러면 둘 다 법적 근거 없는데 어떻게 해서 특별명령만 법규성을 인정하는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뭐 그냥 이상한 소리 했어요. 뭐 관서법상의 뭐 이렇게 말해서 됐다 뭐 이래가지고 사실은 학설로서 뭉개진 거지만은 과거 한때는 시험에 출제가 된 적도 있을 정도로 중요했고, 다만 우리는 이게 특별권력관계론과 연계되어 있다는 정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드디어 본격적인 내용이죠. 행정규칙인데 예외적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행정규칙에 들어갔을 때, 자 한번 봅니다. 다시 얘기하면 법규명령 할 때 법규성이 인정되느냐에란 초점으로 본다면, 법규명령은요 원칙적으로는 뭐냐? 법규성이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는 법규성이 인정 안 될 수 있다. 형식이 법규명령이면 내용도 법규성이 있겠지. 이게 원칙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뭐 바카스라는 상표가 붙어있는 병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은 바카스라는 음료수의 내용이겠죠. 그러나 이제 바카스가 뭐 전에 들어보니까 수억 병이 팔렸다, 수천억 병이 팔렸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바카스에 들어가 있는 물 무조건 다 음료수냐? 그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옆집에 가서 농약을 좀 얻어올 때 바카스 병에 얻어올 때도 있겠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은 농약입니다. 먹으면 죽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다. 예외는 많지 않지만은 그렇고요. 행정규칙은 원칙은 뭐냐? 법규성 없는데 예외적으로 법규성 인정되어진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법규명령은 이름이 법규명령이니까 법규성 당연히 있는 거고, 행정규칙은 법규성 없는 건 문제 안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예외들이 중요합니다. 이 예외들. 이 예외는 왜 예외가 인정되냐, 이것도 중요하고, 예외가 인정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 판례는 어떤 예외를 인정한 적이 있느냐? 상세히 출제됩니다. 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이야기하면서 출제되고요. 물론 언제는 아니고요. 상세히 출제될 때도 있으니까 우리는 상세한 것까지 가야 되지, 제목만 알아가지고는 안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이거는 열심히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사실은 어디까지나 그 전제가 뭐냐면, 강조하지만은 예외적으로 이 말이죠. 예외적으로 이 말이죠. 예외적으로는 이 말이에요. 예외라는 전제하에서 예외적으로, 형식은 행정규칙인데 행정규칙 형식, 이름이 훈령, 예규 이렇게 되는데, 내용을 뜯어보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규칙 형식인데 내용은 법규 명령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판례가 인정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니? 이런 문제하고요. 거꾸로 얘기하면요, 형식은 법규명령, 부령이라든지 대통령령 형식인데, 내용은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아까 전에 사무관리 규정 같은 것들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고는 별로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내용은 이러한 행정규칙이더라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자, 첫째는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대해서 첫째로 뭐냐? 과연 이러한 법규성을 인정하느냐 하는 부분을 초점으로 놓고 봤을 때에 뭐죠? 어떻게 되느냐? 학설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학설 다수의 입장은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도 법규성 인정하고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도 법규성 인정해요. 이유는 뭐냐면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내용이 법규성이 있으니까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그러나 이거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형식이 법규명령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지고 넓히는 쪽으로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수 입장은 뭐냐? 가급적이면은 법규의 범위를 넓게 되면 법 위반의 위법이 늘어날 거고 위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늘어나니까 위법하면 행정적인 위반할 때는 국민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니까 가급적이면 국민의 권리구제를 좀 넓혀보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좀 그렇지 않죠? 자, 판례는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인데, 자, 한번 봅시다. 형식은 행정규칙의 내용은 법규성을 갖췄다. 그것도 보는 인식의 차이예요. 그러면 뭐, 판례를 보는 것도 자체 인식의 차이인데, 그거는 무조건 안 되지만은,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은 대체로 인정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 할 때는 인정하는 쪽으로 보는데,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뭐냐? 나누어져 있어요. 어떨 때는 법규성 인정했다가 어떨 때는 인정 안 했다.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인정했던 경우, 안 했던 경우, 대통령령 다르고 부령 다르고 하니까 그때 다 외워야 되고 시시콜콜하게 외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 얘기는요. 이거는 사례를 나중에 보겠죠.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법규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뭐냐? 무슨 근거로? 왜 법규성 인정하는 근거가 뭐냐? 이겁니다. 이제 근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법규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뭐냐? 다시 얘기합니다. 한번 이거 근거,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노트 필기하기 좋게 다시 바꾸겠습니다. 행정규칙인데, 형식이 행정규칙이면 원래 법규성 없죠? 근데 행정규칙인데 행정규칙 형식의 이러한 법규 명령에 대해서 법규성을 행정규칙의 형식의 법규 명령의 말은 행정규칙인데 법규성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인정할 때 인정의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의 법규성 인정의 근거가 뭐냐 이거 다른데요. 견해가 세 종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나왔던 비일 판결에서 이야기된 내용인데요. 첫째로 뭐냐면 자, 그러한 행정규칙이라도 관행으로 반복되게 되거나 또는 평등 원칙이 위배되게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평등의 원칙 또는 이러한 신뢰보호죠. 이러한 신뢰보호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관행으로 반복되었을 때는 국민이 그렇게 알게 돼서 법적 확신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 근거로 해가지고 행정에 자기 구속이 된다. 행정부도 자기 구속이 되니까 법규성을 얻게 된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게 아니라 이 행정규칙을 가만히 보니까 행정규칙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상위법령. 자, 예를 들면 국세청장의 훈령인데 국세청장의 훈령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재산세법에 대한 법에서 나왔는데 재산세법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두다 보니까 재산세법에서 이런 내용은 또 뭐 청장이 정하도록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재량 행사에 대한 기준을 재량을 줘놨을 때 그러한 재량 행사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질 때가 있겠죠. 그럼 이러한 상위 법령이 바로 뭐냐? 재산세법인데 이러한 상위 법령의
위임의 범위 하에서 상위 법령이 위임의 이러한 범위 내에서 상위 법령과 결합해가지고 붙어가지고 나옵니다. 자, 한번 봐봐요. 무기 중에요, 구별되는 무기가 있거든요. 창술이 있고 봉술 있잖아요. 그러면 창과 봉은, 창은요 끝에 쇠로 되어 있는 뾰족한 이런 게 있고 나서 그 뒤에는 나무로 이렇게 봉이 되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봉은 뭐냐면 끝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봉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법규명령, 이게 행정규칙이야. 근데 만약에 봉은 나무잖아요. 봉은 봉인데 만약에 그 뒤에다가 봉을 붙이면 이거 뭐야? 창되잖아요. 성질의 변화가 오겠죠? 결합돼가지고 성질의 변화가 오는 거죠. 그거와 같은 거죠. 그게 사실은 원래는 상위 법령에 있는 내용인데 상위 법령에 있는 내용과 결합해서 이런 상위문에 결합해가지고 효력을 발생할 때는 그거 자체는 하나의 법규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자,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요, 이걸 인정하기도 하고요. 이런 근거에 의한 판례도 있고, 이런 근거에 의한 판례도 있어요. 판례의 변화라고 할 건 없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판례 구성원들이 다 다르고, 판결할 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 다 인정했어요. 이런 판례도 있고, 이 판례도 있어. 그래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상위 법령을 보충하는 이런 효력이 있을 때는 그때는 법규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수는요, 다수는 뭐냐면 원래는요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에 의한 자기구속의 법리, 즉 전환 규범에 의해서인데 요즘은 다수의 변화가 와가지고 다수이 과거에는 이런 데다가 초점을 두다가 이거는 다시 상위문을 결합해서 보충한다 이렇게 합니다. 판례는요 대형 판례인데, 대형 판례는 대체로 뭐냐, 주로 이걸 지지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학설이냐 설거문이 대형 판례를 따라간 쪽이 된 셈이죠. 그렇게 돼 있다. 요거를 내용 알면 좋겠고요.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행정규칙의 형식의 법규명령으로 인정한 판례들하고 또 법규명식으로 인정된 판례들을 이제 하나하나 얼마나 상세히 공부하느냐가 관건인데요. 그 내용을 내일 공부하도록 하죠. 예. 수고 많았습니다.